네, 안녕하세요. 사과책방에서 78번째로 소개해드리고자 하는 책은 바로 코끼리는 생각하지 마라는 책입니다. 이 책의 저자는 조지 레이코프고 제가 읽은 책의 버전은 10주년 전면 개정판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참고로 2016년 11월 26일입니다. 토요일이에요. 요즘 광화문, 시청, 그리고 대학로 이쪽에서 집회가 연일 열리고 있죠. 네, 그래서 저도 오늘을 참여합니다. 참여하고요. 이거 녹화하고 뭐 이따가 친구를 만나서 같이 을지로 입구에서 만나서 집회에 참여할 예정입니다. 너무 신나네요. 자, 아무튼 그럼 코끼리는 생각하지 마에 대해서 얘기해 볼까요? 이 책의 저자 조지 라이커프는 그리고 참고로 지금 약간 제가 이거 방송 찍으면서 지금 좀 이 뭔 소리야 왜 이렇게 안 조용히 이럴 수가 있는데 지금 제가 종로에 있는데요. 그래서 지금 깽가리도 치시고 이제 이미 저보다 먼저 집회 시위 참여하신 분들이 있어서 이제 그런 소리들이 들리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그런 것들이 들려도 너무 여념치 마시고 만약 여념 좀 약간 신경 쓰이시면 제가 이거 스크립트 같은 거 제 블로그에 업로드하고 있으니까 그거 읽으셔도 되고요. 자, 시작하겠습니다. 조지 라이커프는 인지 언어학의 창시자로 세계적으로 가장 저명한 언어학자로 손꼽힙니다. 정치 담론의 프레임 구성에 대한 전문가로서 다수의 민주당 지지단체, 진보적 여론 조사단체, 홍보회사를 상대로 프레임에 대해 자문하고 있으며 민주당 정책연수회 및 전당대회에서 연설하고 활동가 지원 워크숍을 진행하였습니다. 허핑턴 포스트 미디어 그룹 회장 아리아나 허핑턴은 이 책에 대해 이렇게 소개해요. 미국 정치의 언어에 대한 힘있고 간결한 입문서로 정치적 프레임을 창출해내는 이가 그 안의 내용까지 통제한다는 사실을 생생히 일깨운다 라고 말이죠. JTBC 보도 담당 손석희 사장님은 평소에도 기자들에게 정치인이 만들어있는 프레임을 객관적으로 볼 수 있어야 하며 그 프레임에 말려들지 않는 기사가 좋은 기사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생각을 정리할 수 있게 도와준 것이 레이코프의 책이었고요. 우리 뇌가 하는 일의 98%는 의식 수준 밑에서 이루어집니다. 그러한 연유로 우리는 뇌 안의 무엇이 우리의 가장 깊은 도덕적, 사회적, 정치적 신념을 결정하는지에 대해 충분히 알지 못합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상당 부분 무의식적인 이 신념을 근거로 행동합니다. 인지과학자로서 조지 레이코프가 하는 일은 무의식을 의식으로 끌어올리는 것과 무엇이 인간의 사회적, 정치적 행위를 결정하는지 알아내어 이를 세상에 알린 것이에요. 우리 정치를 이해하는 데 가장 중요한 내 구조는 마음의 관점에서 연구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프레임이에요. 프레임이란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는 방식을 형성하는 정신적 구조물입니다. 프레임은 우리가 추구하는 목적과 우리가 짜는 계획, 우리가 행동하는 방식, 우리가 행동한 결과의 좋고 나쁨을 결정합니다. 정치에서 프레임은 사회의 정책과 그 정책을 실행하기 위해 만드는 제도를 형성합니다. 프레임을 바꾸는 것은 이 모든 것을 바꾸는 일이에요. 그러므로 프레임을 재구성하는 것은 곧 사회 변화를 의미합니다. 프레임은 직접 볼 수도 없고 들을 수도 없어요. 프레임은 인지과학자들이 인지적 무의식, Cognitive Unconscious라고 부르는 것의 일부입니다. 인지적 무의식이란 우리 뇌 안에 있는 구조물로서 의식적으로는 접근할 수 없지만 그 결과물을 통해 그 존재를 알 수 있습니다. 이른바 우리의 상식은 무의식적이고 자동적이고 자연스러운 추론들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러한 추론은 우리의 무의식적 프레임에서 나와요. 또한 우리는 언어를 통해 프레임을 인식합니다. 모든 단어는 개념적 프레임과 관련지어 정의되어요. 우리가 어떤 단어를 들으면 우리 뇌 안에서 그와 관련된 프레임이 활성화됩니다. 이 책의 제목이 보여주듯이 우리가 어떤 프레임을 부정할 때에도 그 프레임은 활성화됩니다. 내가 코끼리는 생각하지 마세요! 라고 말하면 여러분은 코끼리를 생각하게 됩니다. 공적 담론의 프레임을 재구성하는 데 성공하면 대중이 세상을 보는 방식을 바꾸게 됩니다. 상식으로 통용되는 것을 바꾸게 되어요. 언어가 프레임을 활성화하기 때문에 새로운 프레임은 새로운 언어를 필요로 해요. 다르게 생각하려면 우선 다르게 말해야 합니다. 프레임 재구성은 또한 우리와 가장 의견이 상반되는 이들을 이해하는 것이에요. 수천만 명의 미국인들이 보수주의에 투표해요. 대개의 경우 그들은 악한 사람들도 아니고 어리석은 사람들도 아니에요. 그들은 세계를 달리 이해하고 무엇이 옳은지에 대해 다른 관점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정치 지도자가 어떤 정책을 내놓거나 행동을 제안할 때에는 그 정책이나 행동을 옳은 일이라고 암묵적으로 전제합니다. 모든 정치는 도덕적이지만 모두가 똑같은 도덕적 관점에 근거해 행동한 것은 아니에요. 게다가 도덕적 신념의 상당 부분은 무의식적이에요. 우리는 가장 깊숙이 품고 있는 도덕적 관점에 대해 의식조차 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앞으로 보겠지만 미국의 정치 진영을 둘러 가는 것은 곧 도덕의 차이입니다. 우리는 이 도덕의 차이를 이해하고 진보와 보수의 도덕 체계가 어떠한지를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대단히 많은 사람들이 자기 삶의 서로 다른 영역에서 상이하고 모순된 도덕 체계에 따라 행동한다는 사실이에요. 이를 전문 용어로 이중개념주의, biconceptualism 이라고 합니다. 진보주의자들은 끊임없이 사실들을 나열합니다. 사실은 대단히 중요해요. 하지만 사실이 의미를 가지려면 그 도덕적 중요성이라는 관점에서 사실을 프레임에 넣어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 두뇌 안의 프레임으로 납득 가능한 것만을 이해할 수 있어요. 이 책, 코끼리는 생각하지 마는 5부 16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여태까지는 머릿말과 서론에 대해서 이야기해봤는데 지금부터는 1부, 프레임 구성 이론과 적용에 대해서 말해보려고 합니다. 어떻게 공론을 우리 편으로 만들 것인지 말이죠. 모든 단어들이 그렇듯이 코끼리도 그와 상응하는 프레임을 불러일으키는데 그것은 어떤 이미지가 될 수도 있고 어떤 종류의 지식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를테면 코끼리는 몸집이 크고 퍼덕이는 귀와 긴 코를 가지고 있고 밀림에 서식하는 것 등의 특징들과 연관되어 있어요. 이 단어는 그러한 프레임에 의거하여 코끼리라는 단어는 그러한 프레임에 의거하여 정의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프레임을 부정하려면 우선 그 프레임을 떠올려야 합니다. 일찍이 리처드 닉슨은 그 진리를 뼈 아픈 방식으로 깨달았어요. 워터게이트 사건이 터지고 그가 한창 사임 압력을 받고 있던 당시의 일이에요. 이때 그는 TV에 나와 연설을 했는데 여기서 닉슨은 전 국민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사기꾼이 아닙니다. 그 순간 모두가 그를 사기꾼이라고 생각하게 되었답니다. 이 일화는 상대편에 반대하는 주장을 펼치려면 상대편의 언어를 사용하지 말라는 프레임 구성의 기본 원칙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상대편의 언어는 어떤 프레임을 끌고 오는데 그것은 내가 원하는 프레임이 아니에요. 한 가지 예를 들게요. 조지 W. 부시가 백악관에 입성한 바로 그날부터 백악관에서는 세금으로부터의 구제, tax relief라는 단어가 흘러나오기 시작했어요. 이 말은 그 이후로 거의 매일같이 반복되었고 그의 정책을 설명하는 언론은 이 말을 받아 적었고 서서히 공적 담론은 깊숙이 파고들어 급기야 자유주의자들도 이 말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자, 여러분 참고로 이 책에서 자유주의자, liberal 이라는 말은 시장에 대한 국가의 간섭을 반대하는 자유의지론자, libertarian, 즉 자유지상주의적 보수주의자가 아니라 현대 미국의 민주당 이념을 지지하는 온건적 진보주의자를 뜻합니다. 네, 좀 개념이 쉽지는 않습니다. 저도 이해하는데 너무 힘들었어요. 레이코프는 이 책과 그의 다른 저서 자유는 누구의 것인가에서 보수주의자들이 자유의 개념을 변주시켜 보수의 것으로 만들었다고 비판합니다. 세금이란 말이 구제 앞에 붙게 되면 그 결과로 다음과 같은 은유가 탄생해요. 과세는 고통이다. 따라서 이 고통을 없애준 사람은 영웅이고 그를 방해하는 자는 나쁜 놈이다. 이것이 바로 프레임입니다. 이 프레임을 불러일으키는 언어는 백악관에서 흘러나와 보도자료에 삽입되었고 모던 라디오와 TV 방송국의 전파를 탔고 모든 신문 지상에 실렸습니다. 그리고 곧 뉴욕타임스에도 세금 구제란 말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보수적인 폭스 뉴스에서만 그런 것이 아니에요. CNN도 썼고 MBC도 썼고 모든 방송국에서 다 썼어요. 그것은 대통령의 세금 구제안이었으니까요. 그리고 곧 민주당 의원들과 지지자들까지 세금 구제란 말을 쓰기에 이르렀습니다. 자기 발등을 자기가 찍는 격이에요. 이것은 놀라운 일입니다. 민주당이 중산층을 위한 세금 구제를 제안했을 때 우리는 그들이 과세를 괴롭힘이라고 여기는 보수 세력의 시각을 받아들인 것을 보았어요. 그들은 보수의 프레임을 받아들이고 있었던 것이죠. 보수는 우리를 자기들의 세계관으로 끌고 들어가는 낱말의 덫을 놓은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프레임 형성의 핵심입니다. 프레임을 짜는 것은 자기신의 세계관에 부합하는 언어를 취합하는 것이에요. 이것은 단순한 언어가 아닙니다. 본질은 바로 그 안에 있는 생각이에요. 언어는 그러한 생각을 실어 나르고 불러일으키는 역할을 하는 것이죠. 1994년 레이커프가 선거 유세를 보고 미국과의 계약이라는 제목의 공화당 정책 공약집을 읽고 있었습니다. 그때 레이커프가 염두에 두었던 질문은 이것이었어요.
이 다양한 쟁점에 대한 보수주의자적 입장은 서로 어떤 관련이 있을까? 예를 들어 만일 누가 공화당원이라면 그의 낙태에 대한 입장과 과세에 대한 입장은 서로 어떤 관계에 있을까? 외교 정책에 대한 입장과는 이런 여러 입장은 어떻게 서로 모순 없이 조화를 이루고 있지? 레이컵가 생각해보길 나는 이 모든 쟁점에 대해 이 사람들과 정확히 반대의 입장인데 그럼 내가 가진 입장들은 서로 어떤 관련이 있는 거지? 저자는 이 질문에도 대답할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레이컵는 대답을 찾았고 그 대답은 예상치 못한 곳에서 나왔어요. 그건 가정의 가치에 대한 연구를 통해 얻을 수 있었습니다. 레이컵은 결국 레이컵은 결국 대답을 찾았고 그 다음에 예상치 못한 곳에서 나온다고 했죠. 그건 가정의 가치, family value에 대한 연구를 통해 얻을 수 있었어요. 레이커프는 왜 보수주의자들이 가정의 가치에 대해 그토록 자주 이야기하는지, 왜 어떤 가치들은 가정의 가치로 대접받고 어떤 가치는 그렇지 않은지 스스로 물어보았습니다. 이 시점에서 레이커프는 어떤 학생이 제출한 보고서를 떠올렸다고 하는데요. 그 보고서는 우리에게는 국가를 하나의 커다란 가정이라고 보는 은유가 존재한다는 내용이 담겨져 있어요. 예를 들어 미국인들에게는 건국의 아버지들, founding fathers가 있습니다. 미국 혁명의 딸들, daughters of the American Revolution도 있어요. 이것이 자연스러운 은유인 이유는 우리가 보통 국가와 같은 거대한 사회 집단을 가정이나 공동체 같은 작은 집단을 통해서 이해하기 때문이에요. 국가를 가정에 연결하는 은유가 존재하는 것을 인식하고 난 뒤 레이커프는 이런 질문을 던져봤습니다. 아니, 만약 국가를 이해하는 방식이 두 가지라면 가정을 이해하는 방식도 두 가지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자, 역으로 투영해보면 보수의 여러 입장과 진보의 여러 입장을 모은 뒤 이것들을 각각 서로 반대편의 은유에 집어넣고 무엇이 나오는지 보았습니다. 이것들을 국가에 대한 서로 다른 관점에 집어넣어서 가정에 대한 두 가지 다른 모형을 뿜어낸 것이죠. 그렇게 해서 나온 것이 엄격한 아버지의 가정, strict father family와 자상한 부모의 가정, nurturant parents family 모형이에요. 여러분은 국가에 대한 어느 관점이 가정에 대한 어느 모형인지 아실 거예요. 엄격한 아버지 모형은 다음과 같은 전제를 깔고 시작합니다. 세상은 본래 험한 것이고 앞으로도 험할 것이다. 왜냐하면 바깥 세상에는 악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또 세상은 경쟁이 치열하기 때문에 살아가기 힘들어. 어디에나 승자가 있고 패자가 있으며 절대 선이고 절대 악이 있다. 어린이들은 나쁜 본성을 갖고 태어난다. 옳은 일을 하기보다는 자기 마음에 드는 일만을 하고 싶어 한다는 의미에서 그렇다. 따라서 우리는 자녀들을 선한 사람으로 빚어내야 한다고 말해요. 자녀들은 아버지에게 순종해야 합니다. 엄격한 아버지는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도덕적 권위자이기 때문이에요. 나아가 아이들에게 순종하는 방법, 즉 옳고 그름을 가르치는 유일한 방법은 아이들이 그릇된 길로 갈 때 벌을, 그것도 고통스러운 벌을 주는 것이에요. 여기에는 매질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체벌을 뒷받침하는 논리는 이래요. 아이가 어떤 잘못을 저질렀을 때 체벌로 훈육받으면 그 일을 다시 저지르지 말라는 교훈을 얻게 된다. 이로써 잘못된 일을 멀리하는 내면적 절제력이 발달하여 다음에는 더욱 순종적이고 도덕적으로 행동할 수 있게 된다. 이러한 내면적 절제력은 이차적인 효과를 지니고 있습니다. 이 기회의 땅에서는 자기를 절제하고 이익을 추구하면 장차 부유해지고 자립할 수 있어요. 따라서 엄격한 아버지 모형에서는 도덕과 물질적 번영이 서로 결부되어 있습니다. 자녀를 도덕적으로 바로잡는 그 훈육이 물질적 부를 약속하기도 하는 것이죠. 이 두 가지를 연결한 것은 바로 개인의 책임과 사익, self-interest의 추구예요. 기회와 개인적 책임, 절제력이 있을 때 사익을 추구하면 물질적으로 부유해질 수 있다는 것이죠. 엄격한 아버지의 세계관과 자유시장 자본주의 사이는 자기 이익의 도덕성으로 연결됩니다. 이는 일찍이 애덤 스미스가 자본주의를 보았던 관점의 보수적인 변형입니다. 애덤 스미스는 모두가 자기 자신의 이익을 추구한다면 보이지 않는 손해에 의해, 즉 자연적으로 모두의 이익이 극대화된다고 말했어요. 만약 모두가 자신의 사적 이익을 추구한다면 보이지 않는 손해에 의해, 다시 말해 자연적으로 모두의 사적 이익이 극대화됩니다. 따라서 자신의 사적 이익을 추구하는 것이야말로 도덕적인 행동이며, 그렇게 하지 않는 사람들은 그냥 선행을 하는 사람, do-gooder 일 뿐이에요. 선행을 하는 사람은 자기 자신보다는 다른 사람들을 도우려고 함으로써 자기의 이익을 추구하는 사람들을 방해합니다. 선행을 하는 사람들은 체계를 엉망으로 만들어요. 이 모형에는 선한 사람, good person에 대한 정의도 포함되어 있어요. 선한 사람, 즉
도덕적인 사람이란 훈육을 잘 받아 정당한 권위에 순종하고 무엇이 옳은지 잘 배우고 옳은 일을 하고 그른 일을 하지 않으며 사익을 추구하여 부와 자립을 이룩한 사람입니다. 선한 아이는 자라서 선한 사람이 되어요. 나쁜 아이는 훈육을 받지 못하여 도덕적으로 행동하지 못하고 옳지 못한 일을 저지르며 따라서 부유해질 수 없습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을 돌보지 못하여 의존적이 되어요. 아이가 자라서 어른이 되면 규율을 잘 지켜 부유해지든지 그러지 못하든지 둘 중 하나가 될 것이에요. 이때부터는 엄격한 아버지가 그들의 삶에 개입하지 않습니다. 이를 정치적으로 번역하면 정부가 개입하지 않는다는 의미가 되어요. 자, 이런 생각이 사회복지 프로그램의 관점에서 어떤 의미를 띠는지 생각해 볼까요? 이 생각에 따르면 사람들에게 자신들이 직접 일해서 벌지 않는 것을 그냥 주는 것은 비도덕적입니다. 그러면 그들은 절제력을 기르지 못해 의존적이고 비도덕적인 사람이 되기 때문이에요. 이 논리에 따르면 사회복지 프로그램은 비도덕적이에요. 왜냐하면 사회복지 프로그램은 사람들을 의존적으로 만들기 때문입니다. 사회복지 프로그램을 활성화한 것도 비도덕적이에요. 그럼 사회복지 예산에 대해서는 어떻게 써요? 만일 여러분이 사회복지 프로그램이 비도덕적이라고 믿고 있는데 사회복지 프로그램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진보주의자들이 의회에 너무 많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이 비도덕적인 인간들을 받겠어요? 엄격한 아버지 프레임에서는 이것이 매우 단순한 문제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선한 사람들, 즉 자신들의 충분한 절제력과 도덕적 역량 덕택에 성공한 사람들에게 상을 주는 것이에요. 즉 사회복지 프로그램에 쓸 돈이 모자랄 만큼 그들의 세금을 많이 깎아주는 것이죠. 보수주의자들은 정부의 모든 부문에 적대적일까요? 아니에요. 그들은 군대 반대하지 않습니다. 국가 안보에 반대하지 않아요. 감세, 탈세, 도피구, 그리고 기업 보조금에 반대하지 않습니다. 보수적 대법원에 반대하지 않아요. 하지만 보수주의자들은 보살피고 돌보는 일에는 반대합니다. 그들은 사람들을 돌보는 사회복지 프로그램, 즉 유아교육, 빈곤층을 위한 메디케이, 최저임금 인상, 실업보험에 반대합니다. 바로 이것이 보수주의자들의 시각에서 볼 때 잘못된 일이에요. 그들이 확고한 도덕적 견지에서 없애고자 하는 일입니다. 보수주의자들은 원리를 바탕으로 자신들이 도덕적이라고 믿는 것을 바탕으로 행동하고 있어요. 전국의 지지자들을 거느리고 있고요. 엄격한 아버지의 도덕을 가지고 그것을 정치에 적용하라고 하는 사람들은 이것이 나라를 다스리는 옳은 방법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자, 잠시 짬을 내요. 이 논리가 대외 정책에는 어떻게 적용되는지 생각해 볼까요? 도덕적 권위자로서 여러분은 자녀들을 어떻게 다루나요? 보통 명령을 내리겠죠? 아버지가 명령하면 아이들은 따라해요. 의사소통은 일방적입니다. 이것은 대외 정책에도 마찬가지예요. 대통령은 외교에 의존하거나 동맹국들에게 요청을 하지 않습니다. 네, 미국 대통령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미국 대통령은 명령하죠. 만약 여러분이 도덕적 권위자라면 여러분은 무엇이 옳은지를 알고 있고 힘을 지니고 있으면 당연히 그 힘을 사용할 것이에요. 미국은 세계에서 가장 선하고 가장 힘 있는 나라, 즉 도덕적 권위자이기 때문에 당연히 자신이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다른 어느 누구에게도 묻지 않을 것이에요. 미국은 당연히 자신의 군사력을 사용할 것입니다. 이러한 믿음은 대외 정책에서 오랫동안 작동해온 일련의 은유와 일맥상통합니다. 국제관계에 대한 대학원 수업에서 배우는 통상적인 은유가 있습니다. 이것을 합리적인 행위자 은유라고 해요. 이는 고전적인 현실주의 국제관계 이론의 토대로서 그 속에 하나의 은유를 더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모든 국가는 사람이라는 은유예요. 이러한 세계관에서 당신이 사익에 따라 행동한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가장 기본적인 의미에서 이것은 자신이 건강하고 강해지는데 유익한 방식으로 행동하는 것이에요. 문제는 문제는 어떻게 자기 이익을 극대화하느냐예요. 이 사익의 극대화가 바로 대외 정책의 목적입니다. 합리적인 행위자의 은유는 모든 행위자와 사람들이 합리적이며 자기 이익에 반대하여 행동하는 것은 비합리적이라고 가정합니다. 따라서 모든 사람이 사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행동하는 것이 합리적이에요. 그리고 나아가 국가는 사람 은유에 따르면 어른 국가와 아동 국가도 있어요. 국가가 어른이 되기 위한 조건은 바로 산업화를 거치는 것입니다. 아동 국가는 개발도상 국가 또는 저개발 국가라고 부릅니다. 여러분이 엄격한 아버지라면 자녀들에게 성장하는 법을 가르치고 따라야 할 규칙을 알려주면 자녀들이 잘못할 때는 벌을 줄 것이에요. 이것이 말하자면 국제통화기금 IMF의 정책이 작동하는 방식입니다. 자, 끝으로
도덕적 위계에 대한 보수주의 관점이 있습니다. 앞에서 언급했듯이 부자들과 자기 앞가림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은 가난하거나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보다 더 도덕적이라고 여겨집니다. 그러나 더 넓은 범위의 도덕적 우위가 보수주의 사고의 중심입니다. 그 기본적인 생각은 더 도덕적인 자가 지배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아니 그럼 누가 더 도덕적인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그야 질서가 잘 잡힌 하나님의 질서에 따르는 세계에서는 도덕적인 자가 우위를 차지합니다. 그 위계는 이러해요. 자연 위에 인간 위에 하나님이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아이 위에 어른, 비서구 문화 위에 서구 문화, 다른 나라들 위에 미국이 있어요. 이는 보수의 보편적 가치입니다. 하지만 위계를 여기서 더 확대하면 그보다 더 억압적인 급진적 보수주의자들의 관점도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들의 관점에 따르면 여자 위에 남자, 비기독교 위에 기독교, 비백인 위에 백인, 동성애자 위에 이성애자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 남부의 몇몇 주에서는 교사가 말 안 듣는 아이들을 회초리로 매질을 할 수 있습니다. 낙태를 하려는 여자들에게 수치스러운 검사를 받게 하고 이 사실을 남편과 아버지에게 통보해요. 아프리카계 미국인들과 중남미계 미국인들의 투표권을 박탈합니다. 예를 들어서 범죄를 저지르면 이제 범죄자에게 이제 이런 투표권 같은 거 박탈하고 약간 그런 식으로 이제 요새 이루어지고 있다고 기억이 나거든요. 보수적 의회에서는 게이 결혼을 금지하는 법안을 통과시킵니다. 요컨대 도덕적 위계는 암묵적으로 문화전쟁의 일부입니다. 그렇다면 진보주의자들은 어떻게 공격성을 이해하고 있으며 그들의 도덕체계는 무엇인지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이 또한 가정 모형에서 나왔는데 레이카프는 이것을 자상한 부모 모형이라고 부릅니다. 엄격한 아버지 세계관은 아버지가 가정의 우두머리라는 믿음에 따라 붙은 이름인 반면 자상한 부모 세계관은 성별 중립적이에요. 자상한 보살핌이란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것은 세 가지 뜻을 품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감정이입, 둘째는 자신과 타인에 대한 책임, 셋째는 자신뿐만 아니라 자기 가정, 공동체, 국가, 세계를 위한 헌신입니다. 부모가 자녀의 상태와 감정이입한다면 그들은 당연히 자녀를 보호할 것이에요. 이는 여러 가지 방식으로 정치계에 적용됩니다. 우리는 자녀들을 무엇으로부터 보호해야 할까요? 범죄나 마약은 물론이고 안전벨트를 매지 않는 차, 담배, 유해한 음식 첨가물로부터도 보호해야 합니다. 진보주의에도 몇 가지의 유형이 존재해요. 몇 가지 유형일까요? 상이한 사고 양식을 지닌 6가지 기본 유형으로 나뉜다고 해요. 이들은 모두 진보주의적 가치관을 공유하고 있지만 몇 가지 차이점이 존재합니다. 사회경제 진보주의, 정체성 정치 진보주의, 환경주의자, 자유 진보주의, 시민자유 진보주의, 영적 진보주의, 반권위주의로 나뉘어져요. 사회경제적 진보주의는 모든 것이 화폐와 계급의 문제이며 모든 문제를 궁극적으로 경제적이고 사회계급적인 방식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자, 두 번째, 정체성 정치, identity politics 진보주의는 이제 억압받는 집단이 자신의 정당한 몫을 받을 때라고 주장합니다. 환경주의자는 지구의 지속 가능성과 신성함, 원주민 보호라는 관점에서 생각합니다. 이들은 지구 온난화가 다른 모든 쟁점들을 초월하는 우리 시대의 주요한 윤리적 도전임을 인식합니다. 시민자유 진보주의는 자유에 대한 위협에 대항하여 자유를 지키고자 해요. 영적 진보주의는 자상하게 보살피는 형태의 종교나 영성을 지니고 있어요. 반권위주의는 세상에는 기업을 비롯한 온갖 형태의 정당하지 못한 권위들이 있으며 그들에 대항하여 싸워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이 6가지 유형은 모두 자상한 부모 도덕의 예를 보여줍니다. 문제는 이 중 한 가지 유형의 생각을 지닌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생각이 좀 더 보편적인 이념의 한 가지 특수한 형태에 불과하며 이 모든 유형의 진보주의가 하나로 수렴됨을 깨닫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들은 자신의 생각이 진정한 진보주의자가 되는 유일한 길이라고 믿고 있어요. 이것은 슬픈 일입니다. 진보주의적 가치를 공유한 사람들을 하나로 모으기가 힘들어지기 때문이죠. 우리는 이러한 해로운 편견을 넘어서야 합니다. 진보주의자들은 그렇게 했어요. 티파티가 등장할 때까지는 말이죠. 보수주의자들은 자신들의 두뇌 집단을 통해 프레임의 중요성을 깨달았고 모든 쟁점을 프레임으로 구성하는 방법을 터득했습니다. 그들은 어떻게 프레임을 만들 것이며 어떻게 자기 편 사람들을 항상 미디어에 노출할 수 있을지를 생각해냈어요. 2008년
오바마가 완승을 거둔 뒤 급진 보수 성향의 티파티 운동이 분리되어 나오기 전까지 보수주의 운동은 통일되어 있었습니다. 진보 세력은 이를 따라잡지 못했어요. 더욱이 자유주의자와 진보주의자들이 어떤 신화를 믿고 있기 때문에 상황은 더욱 나빠졌습니다. 계몽주의와 함께 탄생한 이 신화들 중 첫 번째 것은 다음과 같습니다. 진리가 우리를 자유롭게 할 것이다. 사람은 기본적으로 합리적인 존재이므로 우리가 사람들에게 진리를 알려주기만 하면 그들은 옳은 결론에 도달할 것이다. 라는 신화 말이죠. 그러나 우리는 인지과학을 통해 사람들이 그런 식으로 생각하지 않음을 알고 있어요. 사람들은 프레임을 통해 생각해요. 엄격한 아버지와 자상한 부모의 프레임은 각각 특정한 논리를 강제합니다. 진실이 사람들에게 받아들여지려면 그것은 사람들이 기존에 가지고 있는 기존의 프레임에 부합해야 해요. 만일 진실이 프레임과 맞지 않으면 프레임은 남고 진실은 튕겨져 나갑니다. 계몽주의로부터 유래한 신화가 또 하나 있어요. 그것은 자기 이익에 반하여 행동한 것은 비합리적이다. 따라서 합리적이고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자기 이익에 기초하여 사고한다는 것이에요. 현대 경제학 이론과 외교 정책은 이러한 가정에 기초하여 세워졌습니다. 사람들이 반드시 자기 이익에 따라 투표하지는 않습니다. 이들은 자신의 정체성에 따라 투표해요. 그들은 자기가 동일시하고 싶은 대상에 투표합니다. 물론 그들은 자기 이익과 다 자신을 동일시할 수도 있을 것이에요. 그래서 자기의 정체성이 자기 이익과 일치한다면 당연히 그쪽으로 투표할 것이에요. 이 점을 이해한 것이 중요합니다. 사람들이 언제나 단순히 자기 이익에 따라서 투표한다는 가정은 심각한 오해입니다. 자유주의자들이 주로 오해한 것 중 하나는 우리가 필요한 모든 개념을 갖추고 있다고 착각하는 것이에요. 우리는 언어만 결여되었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 이는 개념이 결여된 것이에요. 개념은 프레임이라는 형태로 떠올라요. 프레임이 있으면 언어는 자동으로 따라와요. 올바른 프레임이 결여되었는지 아닌지 확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현상은 아마 여러분도 목격한 적이 있을 것이에요. TV에 출연한 보수주의자가 세금 구제같이 두 단어로 된 말을 한마디 합니다. 그러면 진보주의자는 자기 생각을 설명하기 위해 한 단락, one paragraph짜리 길이 논설을 풀어요. 보수주의자는 세금을 내는 것이 고통이라는 이미 자리 잡은 프레임에 호소하는데 세금 구제라는 짧은 한마디면 충분합니다. 그러나 상대편에게는 확립된 프레임이 없어요. 물론 그래도 그것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기존의 프레임도 이미 자리 잡은 개념도 전혀 없기 때문에 품이 훨씬 많이 들어요. 라이카프는 진보주의자들이 해야 할 것을 11가지 정도로 정리했는데 그중 특히 눈에 들어온 것들을 얘기해 볼게요. 첫째, 보수주의자들이 무엇을 올바로 행했고 진보주의자들이 어디서 배를 놓쳤는지 인식해야 합니다. 지금 보수주의자들이 올바른 방향을 택했다는 것은 쟁점들을 자신들의 시각에서 프레임에 넣는데 성공했다는 것이에요. 둘째, 코끼리는 생각하지 마라는 경고를 기억하세요. 우리가 보수주의자들의 언어와 그들의 프레임을 사용하여 그들의 주장에 대항한다면 결국 패할 것이에요. 다섯째, 보수주의자들이 어디서 왔는지 이해하세요. 그들의 엄격한 아버지 도덕과 그 결과를 확실히 파악하세요. 우리가 누구와 싸우고 있는지 파악하세요. 왜 그들이 그런 신념을 가지고 있는지 설명할 수 있어야 해요. 그들이 무슨 말을 할 것인지를 예측해 보라고 합니다. 자, 11번째, 마지막입니다. 이중 개념을 소유한 유권자들에게서 자상한 가정의 모형을 활성화하려면 진보적 지지층을 향해 발언해야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1부 프레임 구성 이론과 적용은 여기서 끝났습니다. 한 30분 가까이 됐네요. 여기까지 시청해주신 분이 있을란가 모르겠지만 시청해주시고 들어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는 2부에 대해서 얘기하겠습니다. 2부는 프레임 밖에 있는 것을 어떻게 프레임에 넣을 것인가입니다.